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선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남겨놨던 2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출제 비중과는 좀 거리가 좀 멀고 단지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별도로 가치론, 윤리론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선호하는 기준, 무엇을 먼저, 무엇을 나중에, 무엇을 더, 무엇은 덜 이런 그 선택하는 개개의 기준을 가치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이냐, 무엇을 우선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엄에 우선을 하고 있느냐,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볍게 아니면 굵은 글씨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 박스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의 유계를 말합니다. 동시대, 동공간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가볍게 한번 본 적이 있죠. 공유하는 이 세계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그것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를 관점 또는 견해 또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관점, 견해, 시각을 개념화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을 실천 현장에 접목시킨 것을 바로 모델, 실천 모델에게서 2교시 2영역에서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개의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기술 하나를 실천 지혜 또는 암묵적 지혜라고 한다고 해서 이 위계를 여러분들이 오른쪽 내용도 가지고 가지만 위계를 가지고 접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 강의로 들어가면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과 기술도 있고 사회복지 실천과 지식의 본 강의에서 모든 영역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라면 인간에 관련된 지식은 다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이고 박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두가 다 사회복지의 기술이요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다. 굳이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박스로 교재이기 때문에 정리를 했으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로 들어가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의 역사 그러면 서구의 역사, 서유럽의 역사, 그리고 뭐 동양의 역사, 한국의 역사 등등 다양하게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주로 출제가 되는 발달사는 실천 2교시의 실천 영역이나 3교시 정책이나 제도 영역이나 주로 출제가 되는 서구의 역사 중에서도 영국의 역사를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발달사, 영국의 역사가 약 90%, 나머지를 가지고 10%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본 교재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 사회복지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이 있게 되어 있지만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영국의 복지사를 우리가 방만하게 약 10여 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해서 역사 발달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초입 자료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교재로 와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복지사라고 해서 발달사든 정책의 발달사든 간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영국의 복지사는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시작점으로 그렇다고 해서 1601년 이전에는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나 복지에 관련된 기록이 없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정형화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다음에 1662년 정주법. 그리고 1722년 길버트 작업장법. 가만히 보시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정주법까지는 진갑, 환갑은 60년, 진갑은 61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61년 차이에 1662년에 있고 그리고 정주법에서 작업장법까지는 60년, 환갑 후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업장법에서 60년, 1782년에 길버트법.
딜버트법 역시 60년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1795년 스피넨랜드법. 교재는 너무 넘기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먼저 한 판에 총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넘기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34년에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적어도 기본적으로 1601년부터 1834년까지 이 6개의 연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칸 바꿔서 다음에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1869년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1884년 인보관운동. 이 두 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묶어 놓아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설명이 되겠지만은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사 그러면 태동기, 전문직 왕립기, 전문직 군학기 등등 이걸 때 태동기.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19세기 후반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으로 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고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받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지역복지 실천에,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을 19세기 후반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무조건 이것은 4문제 정도를 우리가 출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무엇으로 나오든지 간에 양자 비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딴 연표가 딱 많지만 1942년 물론 여기에 1905년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이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소국국가에서 적국국가로 전환되는 이런 사건을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베버리지의 최종 결정문을 1948년 국민부조법이라고 합니다만 베버리지 보고서. 다음에 1970년대 전 세계와 똑같은 상태로 영국도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를 합니다. 바로 이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국가적 노력이 1980년대부터 사실 영국은 좀 더 1년 빠른 1979년부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이렇게 태동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대처리즘이라고 합니다. 2, 3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대처리즘.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적 국가적 몸부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국이 본래의 위상을 차지한 다음에 보수 정권이었던 보수당이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 대신 들어선 것이 바로 노동당 정권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1997년 제3의 길, 노동당 정권의 제3의 길. 그 이외에도 21세기로 넘으면서도 많은 복지의 역사가 존재를 하지만 이런 정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책의 발달사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되는데 정책사에서도 아주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교재를 보면서 그중에 사회복지 실천과 너무 자세히 보는 정책론을 같이 믹스하게 되기 때문에 그중에 실천론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첫 번째 다루는 것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우리나라는 선조연간 임진왜란 이후에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가볍게 정책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 책임을 규정한 법률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중앙정부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공공부주의 시초이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책론을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고. 다음에 1662년 정주법. 1662년 정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역사나 유럽의 역사나
농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농사를 지면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시설 재배를 통해서 연중사시사철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가 끝나버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가 많은 곳을 향해서 또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주는 곳을 향해서 자꾸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는 이사를 해왔던, 맞으면 유입되었던 빈민들이 안 떠나고, 그리고 떠나버린 그곳은 가난한 농업교육이기 때문에 떠나버린 이 소위 일손들이 돌아오지 않고,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사회적 비용 급증과 일손 부족이라는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이익한 문제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 빈민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명 주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주법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 주민등록법에는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도 있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위한 주소도 같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주법이 적용되고 있지요. 정주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누구에게 줘요? 모든 노인에게 주지 않아요. 그 주민등록법상 그 지역이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되어 있는 노인들에게만 일자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복지를 또는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이 정주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작업장법. 작업장법이라는 것은 또 이로부터 60년 후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작업장법은 이건 그 소위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대상이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대상. 사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지요. 먹고 살 것을 지 혼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지원을 받는 것은 비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잡지 못한다거나 안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도울 수는 있다. 그 조건을 정리해 놓은 것을 작업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빈민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서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길버트법. 그로부터 60년 후인 길버트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버트법도 사실 작업장법과 똑같습니다.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도울 필요가 있다면 도울 수 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빵을 줄 수는 없고 일을 해야 빵을 준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일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작업장법에서는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빵을 준다 라는 것이고, 길버트법은 작업장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인권 유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많은 기관시설이라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폐쇄공간으로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다행스럽게 내부 고발자와 같은, 내부 고발자 사진은 거의 없고 공익요원들의 신고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일이 그 신고가 된 그 기관시설에만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 내의 인권 유린을 근절시켜보자는 이런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60년 후에 나온 길버트법이에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도와주지만 일을 해야 도와준다. 그러나 일을 해야 도와주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일을 하면 빵을 주기로 하자. 가둬놓고 일을 시킬 게 아니라 라고 한 것이 길버트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했던 바로 이것이 여기 나오는 길버트법. 거택보 또는 원내구제를 최초로 인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피넨랜드법. 스피넨랜드법은 지금 같으면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제도와 같은 걸로 또 여기는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일자리가 있는 빈민,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 정책을 1795년에 나왔던 바로 스피넨랜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버크셔 빵법이라고도 하는 건데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 부족분을 보지해주는 법령으로 오늘날 가족수당
또는 최저 생활 보장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스피넨랜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관련 법령으로서 아동복지 관련 법령과 유사한 법령으로 공장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이 개정구빈법은 1834년에 신구빈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나올 때 신구빈법. 신구빈법, 이렇게 신구빈법은 스피넨랜드법 이래로 야기된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석의 구제라는 구법 원칙으로 복규를 내세운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개정구빈법 하면서 여기서는 3대 원칙이 제시가 됩니다. 3대 원칙. 영국 전국에 똑같이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또 다시 원내구제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래서 인도주의를 철폐하고 다시 억압 속의 구제 방식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원칙으로 과거로 회귀한 이런 그 법령을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언급을 하였지만 이렇게 3대 구빈의 원칙으로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 제시됐었다라는 걸 봐주시되, 특히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왼쪽에 적을 적에 기본 연표,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넨랜드법, 개정구빈법, 기본 연표 한번 쭉 적어봤고, 기본 연표를 그냥 박스에 차례대로 쓴 다음에 차례대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출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가 19세기 후반으로 가서 보신다면 1869년 자선조직협회와 188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인보관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로 문제가 출제가 되던 인보관 운동이라고 문제가 출제되던 문제 간에 양자 비교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많을 때는 200문제 중에 4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하나의 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배경 보시되 자선조직협회부터 보겠어요. 자선조직협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조직협회 뒤에 인보관 운동과 비교되어 있는데 한번 약식 비교를 해보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뒤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만 약식 비교를 해보면,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에 런던에서 상류층 자본가들과 우회 방문원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천운동이었어요. 우회 방문원들은 대부분이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되었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1884년 토인비 홀이란 이름으로 역시 런던에서 태동되었던 것으로, 여기는 중류층 지식인들과 지역 빈민들 간의 연대를 통한 실천운동으로 일어난 거였어요. 여기는 관점으로 본다면 개인적 빈곤관을 기초로 해서 저먹고 살 것은 쥐가 알아서 해야 되지. 개인적 빈곤관. 아까 개인주의적 실천 인연이 바탕되는 거지요. 개인적 빈곤관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감화를 통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추구했던 실천운동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였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감화보다는 교육이나 또는 집단활동을 통한
집단 활동을 통한 개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과 주민 전체 대상의 그 의식개혁과 사회 개량까지를 같이 도모해보자는 실천운동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선조직협회의 실천 이념, 앞에다 우리가 인도주의도 있었고, 사회진화론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개인주의도 있고, 다양화도 있고 할 때에 여기 자선조직협회의 실천 이념은 인도주의, 저희의 방문원의 인도주의와 사회진화론을 실천 이념으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인보관운동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빈민도 주인이 된다. 빈민도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 이념으로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도 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더 좁아도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볼 적에 케이스워크라고 하는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다른 의미도 많지만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교육이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 그리고 그 지역사회 자체의 개선 개량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조직, 그룹워크이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자 지역 사회복지관 운동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점에서 결국에 이런 점에서 이 양 운동, 조직의 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다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선조직협회를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말리가 쭉 되어 있지만 1869년 되어 있지요. 1869년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1869년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되어 있죠. 1869년 런던 자선조직협회를 소위 태동이라고 합니다. 판서는 넣지 않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등록, 그러죠? 등록 그리고 협력 이런 것을 강조했던 건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이들의 특징은 자 내려갑니다. 3번 특징을 보세요. 3번 특징을 보시게 되면 특징을 보면 당시 빈민에서 도덕적 특권 상류층에 이번 특권 상류층은 상류층 자본가들의 도덕적 정당화의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착취했다고 너희들은 자꾸 그러는데 너희들에게 일을 시켜서 번 돈을 나만 쓰는 게 아니야. 나인 너희들을 일시켜서 너희들 월급도 주지만 그로 인해서 번 돈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자기 활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개인적 도덕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빈민의 생활 양식 변화를 도모했던 좀 더 자세히 한다면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했던 운동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 방문을 활용하여 이겠지요. 그리고 등록과 조정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이끌어갔던 실천 운동이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또 특징이라고 해서 같이 나오고 있지만 자선조직협회는 또 다시 한번 나왔죠. 소위 자선기관 간의 협력, 조직화를 강조하면서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가치로운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회진화에서 말한 것처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와주겠지만 살려는 의지가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자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가치로운 자로 한정된 자선을 하는 거예요. 가치로운 자로. 그러면서 민간 주도성, 특히 이 민간 주도성이 바로 이 민간 주도성이 실천의 태동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이와 같은 특히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사회사업에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보관 운동은
인보관 운동은 1869년에 자선조직표와는 달리 그보다는 좀 늦게 1884년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영국의 토인비홀, 이 연표 보십니다. 런던의 토인비홀을 시작점. 그리고 2년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뉴욕 글린길드, 그리고 3년 후에는 시카고의 헐하우스. 예, 이런 연표를 가지고 이렇게 인보관 운동이 확대되어 왔다. 그래서 세 개의 연표. 물론 우리까지 간다면 1906년에 원산 반열방, 1921년에 태화 여자관 이런 연표까지 한 5개의 연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는데 인보관 운동의 3대 구성요소. 만약에 인보관 운동의 3대 구성요소 3할 이와 같이 한다면은 자선조직협회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어요? 우회 방문은 협력, 등록, 조직화 이런 단어들이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3할로서의 구성요소. 같이 중산층, 중류층들이 같이 들어가 살면서 같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회개혁까지 꿈꾸는. 그러면서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소위 빈곤을 개인적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본. 이게 사회적 빈곤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 보십니다. 그러면서 자선조직협회는 민간 주도에 의한 국가 개입을 거부하면서 민간 주도에 의한 구빈, 자선활동을 강조한 데 비해서 여기는 국가 개입한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태, 사회실태, 리서치죠. 리서치를 강조했다. 또 그럼 입법운동도 전개했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이런 특징. 그러면서 이들은 빈민 개인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빈민 개개인의 변화를 꿈꾼 것은 자선조직협회고 그에 비해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과 그 지역사회 자체의 개선 개량까지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인보관 운동이 되겠어요. 다른 거 쭉 보시면서 오늘날로 본다면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집단사회, 맞으면 여기 나오는 인보관 운동이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통틀어서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비교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우리가 질쳤습니다. 이 내용은 한쪽 가리면서 한쪽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해서 역사를 본다면 6개의 기본 연표, 거기다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여기 사회복지 실천의 성장기라고 목적을 잡았는데 전문직 확립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 발달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발달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태동기, 두 번째 전문직 확립기, 그리고 세 번째 전문직 분화기, 그리고 네 번째 통합 접근기 또는 통합 도모기, 그리고 다섯 번째 다원화기.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태동기를 본 거죠. 태동기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해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20년대의 이 기간을 전문직 확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직 확립기를 우리가 19세기 말 아니면 20세기 초에 20세기를 전후한 시간부터 1920년대, 사실은 1929년을 전후한 때까지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전문직 확립기는 뭐냐면 1915년 플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플렉스너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과학적 근거 5가지를 제시하면서 미국 사회복지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계가 전문직으로서 착각을 했다고 비난을 받았던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노력이 2년 후인 1917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란 책이 등장을 합니다. 리치몬드의 앞에서 배웠죠. 사회복지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통하여 그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던 최초의 개념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1910년 개념 정립이 된 이후부터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문직 확립의 노력이 대단히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사실 말로는 약 30여 년간을 전문직 확립기라고 설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15년 플렉스너의 비판부터 시작해서 1925년 정도, 그래서 1920년을 전후해서부터 대학원 석사과정도 생기고 전국 대위도 열리고 전국 조직도 만들어지고 실제 유급 월급쟁이 사회복지사 생기고 하면서 전문직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약 1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합쳐서 전문직 확립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전문직 분화기는 1930년대부터, 사실은 1930년대부터니까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30년대지요. 30년대, 4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를 그냥 보통 전문직 분화기라고 하는데 종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는 개별 사회사업밖에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위한 도움. 그런데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지니까 빈민의 숫자가 280만에서 이 3년도 되기 전에 1,500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미국 인구 2억 5천만에서 1,500의 숫자는 뭔가? 당시 아무리 가족수를 저출산의 개념과 가까이 밀어붙여서 가족수를 5명만 보더라도 7,500만이었어요. 그 7,500만이 서서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빈곤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먹고 살던 골목상권, 소위 영세 자영업자들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500만의 극빈 근로자, 그리고 1,500만의 자영업자, 약 1억 5천만이 하루아침에 극단 빈곤, 소구국가 자유방임주의의 이념 속에서 미국도 더 이상 빈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통합운동, 뉴딜 정책을 피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적극국가, 복지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양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별 사회사업이니까 1대1의 접촉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효율성도 몰래 어떻게 해야 돼? 1대 다수. 집단 사회사업이 등장했고 1940년대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우리끼리 살려보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별 사회사업만 존재하던 곳에 집단 사회사업도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좀 더 현실적인 실천 모델도 등장하게 되면서 1920년대 진단주의에 의해서 1930년대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델, 1957년에 문제해결 모델, 1960년대 행동주의 모델, 이런 많은 실천 모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직 분학이라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사이를 통합기 또는 통합도모기라고 합니다. 1950년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도의 1950년대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1950년대 이 단어가 나오면 195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어떤 특징이 나냐면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종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이나 이런 등등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그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였었는데 1950년대라고 표현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일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종래의 전문직 분학이란 이름처럼 전문화란 이름으로 갈갈이 영역별로 세분화된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간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뭔가 공통의 원리나 법칙이나 방법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걸 한번 정립해보자 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는 사실은 그 주장이 나온 것은 1929년에 처음 주장이 됐었습니다만 1950년대로 넘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도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원화기는 1970년대부터 오늘날의 흐름을 다원화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전체판으로 한번 돌리고 판서를 해봤습니다. 자, 이걸 지우지 않은 상태,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전문직 환기부터 조곤조곤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